박순애 여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호와 민지 부부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46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끝은 여전히 재빨랐다. 2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정호를 키워낸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대학까지 보낸 내 아들이니까 그녀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며 정호의 성공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 현재 중소기업 팀장으로 일하는 정호는 순애 여사가 바라던 모든 것을 이뤄냈다. 안정된 직장, 반듯한 성품, 그리고 다정한 아내까지. 며느리 민지는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순애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정한 외모의 공손한 말투, 무엇보다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다. 결혼식 날, 순애 여사는 마침내 완전한 가정을 이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도감은 조급함으로 변해갔다. 결혼 1년 차에는 아직 젊으니까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다. 2년 차에는 곧 소식이 있겠지 라고 기대했다. 3년, 4년이 지나자 친척 모임에서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는 질문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파고들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갖는 걸 미루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둘러대며 미소 지을 때마다 순애 여사는 속이 타들어갔다. 정말 계획적으로 미루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순애 여사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민지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순애 여사 옆에 앉았다.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에는 설렘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애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혹시, 정말 혹시. 임신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순애 여사는 숨이 막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6주 정도라고 하는데.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배에 손을 올렸다. 그 모습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왜일까? 순애 여사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녁 무렵, 정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밝게 인사를 건네던 그가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표정도 어두웠다. 정호야, 민지가 좋은 소식 전했지? 순애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기뻐해야 할 남편의 반응치고는 너무 차가웠다. 아이 아버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아, 좋긴 한데 갑작스러워서요. 정호의 대답은 어색했다. 순애 여사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순애 여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손주를 갖게 된다는 기쁨과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반응에 대한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민지가 임신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순애 여사는 며느리가 입덧으로 고생할까봐 미역국을 끓이고 영양제를 챙겨주었지만 정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졌다. 정호야, 회사 일이 힘드니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순애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 아들은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목요일 저녁, 민지가 친정에 간 날이었다. 순애 여사는 정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아들은 수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정우야, 뭔가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어떻게 하니? 그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주에 병원에 갔어요. 민지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저 불임이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 순애 여사는 숨이 막혔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정자수가 극도로 적대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순애 여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다. 그렇다면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럼 민지가 가진 아이는?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 차마 민지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정호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언제부터 알았니? 사실은 결혼 전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를 사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순애 여사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5년 동안 손주를 기다리며 애태운 자신의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민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못한 거구나. 네, 저도 모르게 의심부터 들었어요. 민지를 믿고 싶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순애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임신 소식을 전할 때의 그 밝은 미소. 설레는 표정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혹시 민지가 다른 남자와. 엄마, 어떻게 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하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순애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며느리가 혹시 바람을 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순애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돌고 돌았다. 민지의 평소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수상한 점은 없었는지 생각해봤지만 그녀는 언제나 모범적인 며느리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 여사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의심의 시작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진실로 이어질지를. 정호가 진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순애 여사는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떠나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임신 준비를 했다.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임신 관련 책을 읽으며 아기용품 쇼핑몰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순애 여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정우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니? 순애 여사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다. 정호는 하루하루 야위어갔고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만약 정말 다른 남자와. 그래도 물어봐야 해.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니. 마침내 정호가 용기를 냈다. 토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호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지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민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
내가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 어디가 아픈데? 산부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에. 그 말을 듣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순애 여사도 거실에서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인지야,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선천적으로 정자수가 극도로 적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임신이 어렵다고 해.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잖아. 침묵이 흘렀다. 정호와 민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다. 인지야, 혹시 다른 정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민지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거실까지 들릴 정도로 큰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 같았다. 순애 여사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왔고 정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민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한참을 울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출장 갔던 그날 밤, 기억해? 출장. 언제 말이야? 지난달, 부산에 3일 동안 갔을 때, 정호는 그 시기를 떠올렸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출장을 갔던 때였다. 그날 나는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대학 동기들이랑 술자리에 갔어. 민지는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그냥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중간에 기억이 끊어졌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서 깼어. 순애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믿기 어려웠다. 누군가가, 낯선 남자가 술에 뭔가를 탄 것 같아. 의식이 없을 때 끔찍한 일을 당했어. 그럼 신고는? 어떻게 신고해? 기억도 안 나고 증거도 없고 그저 몸에 상처만 남아 있었어. 민지는 소매를 걷어 올려 팔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들을 보여주었다. 그 일 때문에 상담센터도 다녔어.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하지만 당신이나 어머니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이런 일을 말해? 정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순애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임신을 알았을 때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일까? 아니면 그 낯선 남자의 아이일까? 매일매일 두려웠어. 민지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기대도 했어. 당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 순애 여사는 며느리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것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 민지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정호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더욱 세심하게 민지를 돌봤다. 순애 여사 역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야, 몸조리 잘해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웃을 때도 어딘가 억지스럽고 혼자 있을 때면 종종 멍하니 공허한 표정을 짓곤 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순애 여사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에서 옆집 김 여사를 만났다.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김 여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애 여사를 구석으로 이끌었다. 박 여사님, 혹시 며느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임신해서 몸조리 중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사실 요즘 며느리분을 종종 봤거든요. 순애 여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디서요? 근처 카페에서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이랑 함께 있던데. 남자요? 네, 꽤 자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친구려니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친밀해 보여서요. 순애 여사는 숨이 막혔다. 혹시 민지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가 크고 안경 쓴 분이에요. 정호 씨랑 비슷한 나이 같던데. 아, 그리고 정호 씨가 아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정우가 아는 사람이요? 네, 전에 정호 씨랑 함께 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인가 봐요. 그 말을 듣자 순애 여사의 머릿속에서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민. 정호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이상민. 집으로 돌아온 순애 여사는 마음이 복잡했다. 상민은 정호가 대학생일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 왔던 친구였다. 정호보다 키가 크고 안경을 썼으며 성격도 밝고 유쾌했다. 정호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결혼할 때도 사회를 봐준 사람이었다. 설마 상민이랑?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애 여사는 민지가 외출한다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민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순애 여사는 멀찍이서 따라가며 너느리의 행선지를 확인했다. 민지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정말로 상민이었다. 순애 여사는 카페 맞은편 화장품 가게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다. 상민과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민지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상민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저게 뭐야? 저게 대체 뭐야? 순애 여사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친밀했고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이 애틋해 보였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민지와 상민이 카페에서 나왔다. 상민은 민지를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고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잠시 포옹을 했다. 순애 여사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그 장면을 지울 수 없었다. 저녁에 정호가 퇴근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우야, 상민이 요즘 어떻게 지내? 상민이요? 글쎄요. 요즘 바쁜가 봐요. 연락이 좀 뜸해졌어요. 그래. 예전에는 자주 놀러 왔는데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상민이 얘기를 하세요? 순애 여사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오늘 본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친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순애 여사는 잠들지 못했다. 민지의 눈물 어린 고백과 상민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성폭행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상민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일까? 혼란스러웠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오늘 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 민지와 상민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면 정호는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순애 여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순애 여사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민지와 상민의 만남을 2번 더 목격했다. 매번 같은 카페, 같은 시간. 그리고 점점 더 친밀해지는 모습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순애 여사는 정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정우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목요일 저녁, 민지가 친정에 간 사이 순애 여사는 아들을 불러 앉혔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지와 상민에 대한 얘기야. 그 말을 듣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며칠 전부터 민지를 따라가 봤어. 그런데 상민이와 자주 만나더라. 뭐라고요? 순애 여사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을 정호에게 털어놓았다. 카페에서의 만남, 친밀한 대화,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헤어지기 전의 포옹까지. 정호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설마 그런 게 아니겠죠? 상민이는 제 친구고, 민지도 그냥. 아들아,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의심하니?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다. 친구와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정호는 회사에서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나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 7시 두 사람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났다. 정호는 술을 몇 잔 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민아, 너 요즘 민지랑 자주 만나지? 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봤어. 너희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거. 침묵이 흘렀다. 상민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호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상담을 해주는 거였어. 민지가 힘들어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지가 성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야. 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하다가 그래서 관계를 가진 거야? 한 번, 아니 몇 번. 정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정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정호야, 진정해. 사람들이 봐. 진정하라고? 내 아내를 빼앗은 놈이 진정하라고? 결국 두 사람은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야 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민지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지가 들어왔다. 당신, 상민이와 무슨 사이야? 민지는 정호의 표정을 보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당신이 알아버렸구나. 그럼 정말이야? 성폭행 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아니야. 그건 정말이야. 하지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성폭행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 후 상민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 아이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폭행범의 아이일 수도 있고 상민이의 아이일 수도 있어. 정호는 절망에 빠졌다. 아내도, 친구도, 그리고 아이까지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혼하자! 정호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음 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지는 아이만은 지키겠다며 집을 나갔고, 상민은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과 직장에서의 소문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정호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순애 여사는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 달 후, 민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상민은 도시를 떠났고 정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순애 여사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텅 빈 집 안에는 과거의 웃음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한때는 행복으로 가득했던 이 집도 이제는 깨어진 꿈들만 남은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